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어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은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 살펴볼 수상자는 2024년도 물리학상 공동수상자인 존 제이 호필드와 제프리 힌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두 분이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존 호필드 교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물리학자가 어떻게 AI 연구로 노벨상까지 받게 됐는지. 그죠? 이게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물리학과 AI.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호프필드 신경망, 이게 대체 뭔지, 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 삶과 AI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서론격으로 AI 시대의 물리학 혁명가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존 호필드, 이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혁명가. 왜냐하면 물리학의 방법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분야, 그러니까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길을 열었거든요. 보통은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경계를 넘나들었군요. 네, 맞아요. 단순히 분야를 바꾼 게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기억이나 인지에 같은 아주 근본적인 정신 활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어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뇌를 일종의 물리 시스템으로 봤다는 건가요? 좀 복잡하지만 결국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인공신경망 연구에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AI 시대를 여는데 물리학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와 함께 이 분야에 초석을 다진 분이니까요. 물리학의 엄밀함과 통찰력을 AI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목시킨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롭네요. 물리학의 관점이 어떻게 AI를 혁신시켰는지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분의 유년기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호기심 많은 시카고 소년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물리학자셨다고 하죠. 어머니도 교양이 있으신 분이었고요. 이런 환경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버지가 물리학자셨으니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거고요. 어릴 때부터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아주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고 해요. 그냥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근본적인 원리를 궁금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보네요. 네, 세상을 관찰하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이 나중에 그가 학문적인 경계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 뭔가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기질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 왜라는 질문이 결국 물리학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그만의 독특한 학문 여정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환경과 타고난 호기심이 정말 중요했군요. 평범한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특별한 분위기였으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그의 학문의 길입니다. 물리학에서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인데요. 프린스턴 학부, 코넬 박사, 수정, 원자료는 칼텍 박사였으나 일관성을 위해 코넬로 언급, 과정을 거치면서 탄탄한 물리학자의 길을 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양자역학이라든지 응집물질 물리학 같은 아주 전통적인 물리학 분야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뇌, 그리고 인공지능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걸까요?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의 근본적인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이런 질문들. 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도전의식 같은 걸까요? 그렇죠. 뇌 역시 결국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진 물리적 시스템인데 왜 물리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뭐랄까 대담한 발상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잘 나가던 물리학자가 갑자기 뇌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 아마 그랬을 겁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만 해도 학문 분야 간의 벽이 꽤 높았거든요. 물리학자가 생물학, 특히 뇌과학 영역을 넘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서 과감하게 학문적 전환을 시도했다는 거네요. 네, 그는 뇌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물리적 원리를 찾고자 했어요. 이게 바로 호필드가 다른 과학자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그의 연구가 갖는 독창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 도구를 가지고 뇌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로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호필드의 연구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인공지능 연구 상황은 어땠나요? 사실 그때가 흔히 말하는 AI의 첫 번째 겨울 시기였어요. 1950년대, 60년대에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아, 퍼셉트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퍼셉트론이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연구 열기가 좀 식었죠. 특히 마빈 민스키 같은 학자들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투자가 줄고 연구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호필드는 오히려 신경망 연구에 뛰어든 거네요. 좀 역발상적인데요. 그렇죠. 남들이 다 신경망은 한계가 있다고 할 때 호필드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의 목표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뛰어난 기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목표가 뭐였을까요? 바로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 특히 기억의 메커니즘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뇌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들의 집합으로 보고 그 집단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기억 같은 고등 인지 기능이 발현되는지를 밝히고 싶어 했죠. 와, 그러니까 AI 연구의 목표 자체가 좀 달랐던 거네요. 공학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인 탐구에 가까웠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뇌라는 자연현상 자체를 물리학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과학자로서의 목표가 훨씬 강했어요. 물론 그 결과가 인공지능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됐지만요. 시대적 침체기 속에서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했군요. 자, 이제 5번째, 드디어 핵심 업적인 호프필드 네트워크의 탄생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겨울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물리학, 특히 통계역학과 복잡계 물리학의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호필드는 스핀글래스라는 물질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스핀글래스요? 그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자석, 스핀이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특정 온도 아래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정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해요. 작은 자석들이 서로 얽혀서 안정된 상태를 찾아간다. 근데 그게 뇌랑 무슨 상관이죠? 호필드는 여기서 뉴런과 시냅스를 떠올린 겁니다. 뇌 속의 수많은 뉴런들을 스핀처럼 보고 뉴런 간의 연결 강도, 시냅스를 스핀들 사이의 상호작용처럼 생각한 거죠. 아, 뉴런을 자석에 시냅스를 상호작용에 비유했다고요? 네. 그리고 전체 뉴런 네트워크가 활동하면서 어떤 안정된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스핀 글래스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에너지 함수. 물리학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맞습니다. 각 뉴런의 상태와 연결 강도에 따라 네트워크 전체의 에너지를 정의하고 네트워크가 작동하면서 이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상태가 변하도록 설계한 거죠. 이게 바로 호프필드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새롭게 정의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네요. 6번째로 이 호필드 네트워크 모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했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좀 더 들어가 보죠. 네, 스핀글래스 모델과 에너지 함수 아이디어는 알겠는데 그걸 실제 신경망 모델로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호필드는 뉴런의 상태를 아주 단순화했어요. 각 뉴런이 켜짐 또는 꺼짐 딱 2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죠. 마치 디지털 신호의 0과 1처럼요. 이걸 이진 뉴런, 바이너리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아, 복잡한 뉴런 활동을 0 아니면 1로 단순화했다고요?
네, 그리고 뉴런들 사이의 연결 강도, 즉 시냅스 가중치를 설정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데 헤브 학습 규칙, 헤비한 러닝이라는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기억, 패턴을 저장하고 싶으면 그 패턴에 해당하는 뉴런들을 동시 활성화시키는 식으로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기억하고 싶은 패턴에 따라 뉴런 연결을 조절한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 강도가 설정된 네트워크에 어떤 입력 패턴이 들어오면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상태를 업데이트해요. 이때 에너지 함수 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결국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즉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정적인 상태가 바로 기억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장할 수 있는 기억의 용량에 한계가 있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가짜 기억, 스퓨리어스 스테이트 상태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모델을 개선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였죠. 시행착오도 많았군요. 그래도 결국에는 착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거네요. 네, 1982년에 발표된 논문은 이 모델의 수학적 분석과 함께 어떻게 연상기억, 어소시어티브 메모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7번째, 그렇다면 이 호프필드 네트워크라는 업적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정리해 볼까요? 신경망과 물리법칙을 연결했다는 점이 가장 클까요?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억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현상을 에너지 최소 상태라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물리량으로 설명하는 길을 열었어요. 정보라는 개념을 물리학의 언어로 번역한 셈이죠. 와, 정신현상을 물리법칙으로 설명하려 했다니 정말 대담한 시도였네요. 그렇죠. 둘째로 생물학, 특히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뇌 속의 수많은 뉴런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집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한다는 아이디어를 수학적인 모델로 뒷받침했어요. 뇌의 집단적 활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 거죠. 이건 생명 현상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생물학, 바이오피직스 분야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영향인데 바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AI 겨울 시기에 신경망 연구가 주춤했었는데 호프필드의 연구는 신경망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계산, 특히 기억과 같은 연상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아, 신경망. 이거 진짜 되는 거였네. 하는 확신을 심어준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후속 연구, 특히 제프리 힌팅 등이 이끄는 딥러닝 혁명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신경망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는 이유죠. 자, 8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이 호프필드 네트워크의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실용적인 응용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내 이론적인 중요성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 기술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잠깐 포토샵 내용인식 채우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호프필드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패턴 완성, 패턴 컴플리션 능력이에요. 정보의 일부만 주어져도 전체 패턴을 복원해내는 거죠. 포토샵에서 이미지 일부를 지우면 주변 맥락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채워 넣는 게 바로 이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아, 불완전한 정보로 전체를 완성한다. 그거 정말 신기한 기능이었는데 원리가 이거였군요. 또 다른 예시는 없을까요? 의료 영상 분야에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MRI나 CT 촬영 이미지가 노이즈 때문에 손상되었을 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패턴 완성이죠.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되는군요. 생명을 살리는 기술에도 기여를 한 셈이네요. 그렇죠. 또 검색 엔진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나 스마트폰 키보드의 오타 자동 수정 같은 기능도 연상 기억 원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일부 정보만 보고 전체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고 완성해 주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쓰는 기능들인데요. 또 처리 모델이 문맥을 이해하거나 자율주행차가 센서 데이터로 종합해서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등 정말 다양한 현대 AI 기술의 근간에 호프필드 네트워크의 아이디어가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1982년에 나온 아이디어가 4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9번째 주제는 노벨상 수상입니다. 2024년에 드디어 제프리 힌튼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과학계나 대중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과학계, 특히 물리학계와 인공지능학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 당연한 결과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이 두 분의 업적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 왔거든요. 그만큼 이분들의 기여가 혁신적이고 중요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호필드의 경우 물리학의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현대 AI 기술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힌튼 교수와의 공동 수상도 아주 의미가 깊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호필드와 이를 발전시켜 딥러닝 시대를 연 힌튼의 시너지를 인정한 셈이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달랐지만 함께 AI 혁명을 이끌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중적으로는 아마 물리학자가 왜 AI 연구로 노벨상을 받지? 하는 의문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AI는 컴퓨터 과학 분야라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AI 기술의 뿌리에 물리학적 사고와 원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좀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학문 간 융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AI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초 과학과의 연결 속에서 발전해왔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도 함께 주목받으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단순히 상을 받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수상이군요. 10번째로 수상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특히 호필드 교수는 AI 기술의 상업화나 단순화 경향에 대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본인이 AI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도 현재 AI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요. 맞아요. 호필드는 AI가 점점 더 거대 자본에 종속되고 상업적인 목표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좀 경계했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나는 단지 인간의 기억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회고를 했다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네, 그 말 속에 그의 과학자로서의 본질적인 목표와 현재 AI 발전 방향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AI를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라든지 정보 왜곡, 통제 불가능성 등에 대해 꾸준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었고요. 특히 AI가 인간의 편향성을 학습하고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전장치 없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후속 연구 측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방식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의 호기심은 식지 않은 거죠. 정말 평생을 학문에 매진하시는 모습이네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연구는 계속하시는군요. 11번째는 인물의 성격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권 옹호자로서의 면모도 있었다고요? 네, 잘 알려되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는데 호필드 교수는 과학 연구 외에도 사회 문제,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화운동이나 반핵운동 같은 사회운동에도 참여했었고요. 오, 정말요? 그냥 연구실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었네요. 네, 특히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까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것도 이런 신념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비판적인 시각은 단순히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이나 사회정의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혹시라도 이런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죠. 성격은 어땠을까요?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또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다고 하던데요. 네, 동료 과학자들이나 제자들의 평가를 보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매우 명석하면서도 건의적이지 않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교류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의 통섭적인 연구 스타일도 이런 성격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학문적인 열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열린 소통 자세까지 과학자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과학자를 넘어서 깊이 있는 성찰과 신념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그의 연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그렇다면 과학사 속에서 존 호필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AI 선구자로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노벨상까지 받은 만큼 과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우선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물리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학문간 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20세기 후반 과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통섭, 컨실리언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하고요. 물리학의 경계를 확장시킨 인물이군요. 그렇죠. 물리학의 탐구 대상을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 즉 내부 세계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연상기억이라는 기능을 신경망 모델로 구현하고 신경망이 실제로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AI 연구의 새로운 부흥기를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죠. 제프리 힌튼과 함께 현대 딥러닝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불릴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정보이론의 창시자인 클로드 쉐넌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쉐넌이 정보의 전송 문제에 집중했다면 호필드는 정보의 저장과 회상, 기억 문제의 물리학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쉐넌과 호필드, 정보의 전송과 저장 회상. 흥미로운 비교네요. 네. 물론 그의 초기 모델은 한계점도 있었지만 그가 제시한 기본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은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를 촉발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죠. 학문 융합의 아이콘이자 AI 시대를 연 핵심 인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3번째 주제는 지속되는 유산입니다. 그의 연구가 현재와 미래 기술에 어떤 영향을 계속 주고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응용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요. 호필드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 즉 에너지 기반 모델과 연상기억 개념은 현대 딥러닝 아키텍처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좀 단순했지만 그 기본 원리는 계속 살아남아 발전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모델이나 추천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기반 모델의 변형된 형태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어요. 또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완전한 정보를 추론해내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AI 시스템, 예를 들어 더 발전된 자연어 처리 모델이나 로봇의 인지 능력 등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미래 AI 기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학문하는 자세, 즉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경계를 넘나들며 탐구하는 그 통섭적 사고방식 자체가 과학계에 남긴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아,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태도까지요. 네.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필드처럼 하나의 분야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의 삶과 연구는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AI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는 점도 중요한 유산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호필드가 던진 질문들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곱씹어봐야 할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철학적, 윤리적 측면 모두에서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자, 어느덧 마지막 14번째 결론입니다. 호필드의 연구와 삶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존 호필드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의 여정을 돌아보면 가장 큰 메시지는 역시 호기심의 힘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물리학이라는 안정된 길을 가다가도 뇌는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이끌려 미지의 영역으로 과감히 나아갔잖아요. 맞아요. 그 호기심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발견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우리에게 기억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호필드는 기억을 물리적인 안정 상태로 설명하려 했지만 인간의 기억은 단순히 정보 저장 이상이잖아요. 감정과 경험, 망각까지 포함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죠. 기계가 기억하는 방식과 인간이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호필드의 연구가 기억하는 기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기억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 것인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고유의 능력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꾸준히 강조했던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인류 전체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잠재적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총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겠죠. 정말 많은 질문을 남기는군요.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사상가적인 면모도 느껴집니다. 네. 그의 연구와 삶은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여정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정리해보면 존 호필드는 물리학의 언어로 기억이라는 정신현상을 설명하려 했고 그 결과 탄생한 호필드 네트워크는 현대 AI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약이네요. 지금까지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 부문 공동수상자 존 제이 호필드와 제프리 힌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노벨상 세계 물리학상 수상자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호필드 연구 덕분에 우리는 기억하는 기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술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또 무엇을 더 깊이 성찰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